감기에 걸렸다, 갑상선에 걸렸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네. 그만큼 많이 겪는 질환이기도 한데요. 네. 미역과 같은 경우로 음식을 잘못 먹으면 갑상선에 걸린다라고도 하거든요. 실제로 갑상선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이 있는지요? 식생활과 관련해서 갑상선암의 위험 인자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반대로 갑상선에 대해서 조금 더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음식물은 좀 알려진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요오드를 함유하고 있는 그런 음식물이 되고요. 대표적으로 김이나 미역, 다시마 같은 그런 음식물이 되고, 또 하나는 브로콜리라든지 양배추 같은 그런 물질들에 도움되는 것 말고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과체중을 피하고 그리고 적절한 운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몸의 건강 상태를 올리는 그런 방법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갑상선암 과잉 진단 논란이 일고 나서요. 진단을 받아야 할지 또는 받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이 갑상선암 언제 검진을 받아야 할지 또 정확한 검진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알려주시죠. 저희가 꼭 갑상선의 암을 의심을 해서 전문가의 검진이 필요한 경우는 이렇게 좀 나이를 저희가 할 수 있는데요. 네. 아주 나이가 어린데 목 앞에 뭐가 만져진다. 나이가 많은데 만져진다든지 남자한테서는 조금 더 위험도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목 앞에 있는 혹이 빨리 큰다든지 그리고 굉장히 단단하게 만져진다. 그리고 목 옆에 있는 림프절이 커져 있다든지 그리고 음식을 삼키기 힘들다. 아니면 목이 따갑다, 목소리가 변한다. 이런 변화가 생길 때 저희가 또 암을 의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전문가 검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갑상선암 이런 증상이 있어도 또는 증상이 없는 분들이 갑상선암의 검사를 위해서 내원하시게 되면 신체 검진과 혈액 검사 그리고 갑상선 초음파 그리고 미세침 흡인 세포 검사라는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 갑상선암을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체 검진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은 저희가 진찰이라 그래서 목을 만져서 혹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갑상선에 혹이 있는 경우는 그냥 무작위로 검사를 했을 때 전체 인구의 반 정도가 혹이 있습니다. 보통 2mm 이상 되면 초음파에 보이긴 하지만 만져지는 것들은 1cm보다 더 커야지만 저희가 만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만져져서 왔을 때는 그래서 좀 발견이 늦었다. 이런 말씀을 저희가 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그리고 초음파에서 실제로 보이는 혹 중에서 만져지는 것도 5%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만져지는 것만 가지고는 내원했을 때는 늦다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한 번씩 초음파 검사나 이런 것들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초음파 사진 이렇게 저희가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혹이 있고요. 여기도 이제 혹이 되겠습니다. 이런 갑상선의 혹들이 이제 초음파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실제로 수술했을 때 모양들은 이렇게 됩니다. 큰 차이가 없게 나타나는데 이 위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양성 결절, 나쁘지 않은 결절이 되고 이렇게 주위가 뭔가 깨끗하지 않은 지저분한 이런 갑상선 초음파에서 보는 소견을 보이는 이런 혹들은 암인 경우가 많고 실제로 수술했을 때 다 이제 암으로 진단이 된 경우들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갑상선의 혹이 초음파에서 관찰이 되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미세침 흡인 세포 검사라 그래서 흔히 병원에서 많이 쓰는 주사기입니다. 일회용 주사기입니다. 이 주사기 같은 것을 써서 세포를 채취를 하게 됩니다. 이 검사가 별 검사는 아니지만 갑상선 암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고 정밀한 정확도가 높은 그런 검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되고 암이 의심이 되는 그런 경우에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직 검사라 그래서 수술해서 얻는 그런 검사에 비해서 안전하고 빠른 진단을 내릴 수가 있고요. 바늘만 찌르기 때문에 약간의 출혈이 있을 수 있지만 부작용이 거의 없는 그런 검사 방법이 됩니다. 정확도도 90% 이상, 보통 97% 정도의 정확도를 얘기하고 있어서 가장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는 정밀한 검사 방법이 미세침 흡인 세포 검사입니다. 네, 상당히 높군요. 네. 그래서 조금 더 그림으로 보시게 되면 갑상선을 초음파를 통해서 봤을 때 혹이 있으면 이 초음파에서 혹을 확인하고 바늘을 찔러서 세포를 얻어서 그러면 이렇게 슬라이드를 저희가 만들어서 이걸 보고 이 병리과 교수님들이 진단을 내리시게 됩니다. 또 흔히 이제 많이 물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초음파 그리고 바늘 찌르는 미세침 흡인 세포 검사.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하고 별 검사가 아닌 것처럼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그렇게 해서 암 진단이 되고 나면 이게 정확한 진단 방법이 맞는지 더 좋은 검사가 없는지 이제 많이 여쭤보시고 네. 더 정밀한 검사, 뭐 돈을 얼마를 들어도 괜찮으니까
더 좋은 검사를 해달라고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뭐 CT라든지 MRI라든지 또 PET라 그래서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이라 그래서 암이 있으면 또 그것을 찾는 검사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검사들을 많이 원하시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은 암 갑상선암을 진단하는데 처음에 저희가 쓰지는 않고요. 갑상선암이 진단이 되었을 때 수술을 하기 전에 어느 정도의 범위가 있는지 그리고 주위 장기, 그러니까 주위 장기라 그러면 이 CT 이게 CT인데요. 이 기도 그리고 뒤쪽의 식도 이런 것들과의 상관관계가 CT 같은 검사에서 또 초음파 검사에서는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MRI를 찍는다든지 그리고 다른 곳에 전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PET 같은 검사를 시행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는 초음파와 미세침 흡인 세포 검사 이 두 가지만으로 거의 정확한 진단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다른 검사는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갑상선암이 발견됐을 때 수술을 해야 할 텐데요. 갑상선을 어느 정도 절제하느냐에 따라서 이후 삶이 확 달라질 수 있거든요. 갑상선암의 수술법과 치료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는지요? 알려주시죠. 제1원칙은 꼭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수술이 원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암이 아닌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겠지만 암으로 진단이 된 경우에 제1원칙은 수술이고 그 추가적으로 보조 치료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 치료라고 하는 것이 갑상선 호르몬 억제요법, 수술 후에 갑상선 호르몬제를 이제 복용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방사성 요오드 치료라 그래서 방사선을 이용한 치료가 있게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실제적으로 외부에서 방사선을 쬐는 그런 방사선 치료도 하나의 보조 치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범위는 이제 뒤에 그림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대부분은 두 가지 정도에서 결정이 됩니다. 1엽이라 그래서 갑상선의 우엽이나 좌엽 중에 하나를 제거하는 게 1엽 절제술입니다. 네. 오른쪽이나 왼쪽. 전절제술은 갑상선 전체를 제거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1엽 절제 또는 전절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엽절제술, 1엽 절제, 뭐 다른 말로 흔히 제가 반절제 또는 전절제가 아니기 때문에 비전절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암의 크기가 작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쪽에만 암이 있으면서 크기도 작고 림프절에 있긴 하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때 이럴 때는 한쪽만 지금 같으면 왼쪽 갑상선만 제거하는 1엽 절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장점은 수술 시간을 굉장히 짧게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갑상선 수술이라 그러면 한쪽만 할 때 대개는 30분 안으로 이제 끝내는 경우가 많고 갑상선 호르몬 약을 안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수술에 따른 합병증도 당연히 전체를 다 수술하는 경우보다는 작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장점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갑상선을 다 없애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갑상선 암의 크기가 많이 클 때, 이 크다는 기준은 1cm도 있고 4cm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 이 갑상선 암의 크기가 클 때 또는 갑상선 암의 크기도 어느 정도 되면서 이 피막이라 그래서 갑상선 밖으로 나와 있을 때, 이미 다른 곳으로 나와 있을 때 또는 갑상선 암의 한쪽에 있긴 하지만 임파선의 전이가 좀 많이 있는 그런 경우라든지 또는 갑상선암 크기가 작더라도 여러 군데 오른쪽 왼쪽에 다 갑상선암이 있는 이런 경우에는 갑상선 전절제를 시행해야 됩니다. 수술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또 나눌 수 있겠습니다. 갑상선 피부 목 앞에 절개를 통해서 하는 갑상선 절제술이 있게 되고요. 이게 단점은 상처가 이렇게 깨끗하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목 앞에 어쨌든 깨끗하게 났든 그렇지 않든 간에 목 앞에 흉터를 남긴다. 상처가 남아있다. 이런 단점이 있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많이 해온 전통적인 수술 방법이 되고 현재도 가장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내시경 또는 로봇 갑상선 절제 두 가지는 거의 차이가 없다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거의 3가지 정도가 남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애과 유륜 접근법이라 그래서 양쪽 유륜과 겨드랑이 쪽으로 이제 수술 접근하는 방식. 그리고 한쪽 겨드랑이로만 수술하는 방식 또는 최근에는 경구강이라 그래서 입 안으로 수술하는 갑상선 절제술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시경이나 내시경보다 더 나은 로봇을 이용한 갑상선 절제술도 요즘은 많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시경 수술 또는 로봇 수술을 하는 이유는 결국은 어느 접근법이든 간에 최소한의 흉터로 그리고 보이지 않는 상처를 남겨서 미용적으로 우수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수술한다고 해서 갑상선암을 치료하는데 아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절개 수술은 말 그대로 전통적으로 목에 일반적으로 칼이라 그러죠. 칼을 써서 수술하는 그런 방식이라서 전통적이고
대신에 목에 흉터를 남길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봇 수술은 가장 최근의 방식이 되고요. 그 과도기적인 방식으로 내시경 수술이 있었습니다. 로봇이 도입되기 전에 현재도 로봇이 있는 곳에서는 대부분 로봇 수술을 시행하고 있고 네. 로봇이 이제 갖추어지지 않은 곳에서는 내시경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둘 다 미용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수술인데 로봇 수술은 사람의 팔과 같은 그런 움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봇 자체가. 그래서 이미지도 영상을 얻을 수 있는 것도 3차원적 영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이 우수하고 그리고 수술도 사람 손처럼 같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세밀한 수술이 가능한 장점이 로봇 수술에서는 있고 내시경 수술에서는 갑상선암 수술 중에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림프절을 제거하는 수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내시경 수술에서는 조금 힘듭니다. 힘든데 반해서 로봇 수술을 하게 되면 림프절을 제거하는 데 더 용이하기 때문에 또 그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둘 다 전통적인 수술에 비해서는 수술 시간이 좀 길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그리고 로봇 수술 같은 경우에는 수술비가 많다는 그런 단점이 있긴 하지만 미용적으로 우수하고 다른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로봇 수술과 내시경 수술도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갑상선암이 착한 암이고 또 암이 천천히 진행된다고 해서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하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면 이 전이암으로 고통받을 수 있다는데요. 이 전이암, 그러니까 이 암세포가 갑상선 외에 또 다른 곳으로 퍼진다는 거죠. 갑상선암을 제가 수술을 하든 수술하지 않든 보통 진단 당시에 많은 경우에서 다발성이라 그래서 갑상선 한쪽이 아니고 여러 군데, 그러니까 여러 군데라 그러면 오른쪽 말고 왼쪽에, 왼쪽 말고 오른쪽에 이렇게 생길 수 있는 경우가 20~30%가 됩니다. 그리고 또 갑상선 안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갑상선 캡슐이라 그래서 그 밖을 벗어나오는 경우도 많이 찾아올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병기를 또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림프절을 따라서 주로 갑상선 근처에 있는 림프절을 따라서 전이가 되긴 하지만 림프절을 따라서 전이가 되기도 하고 갑상선 막을 침범하는 경우도 있고 혈관을 따라서 다른 먼 장기로 옮겨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원격 전이 그러니까 폐나 뼈 또는 다른 조직으로 옮겨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위험군 또는 고위험군에 따라서 수술의 범위를 정하게 되고 저위험군이고 한쪽에만 국한되어 있으면 저희가 한쪽만 제거하면 되고 고위험군이라 그러면 한쪽에만 있다고 하더라도 다 없애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림프절 전이가 있으면 림프절까지 수술하는 조금 큰 수술을 할 수도 있게 되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런 1cm 말씀드렸지만 크기는 지금 기준이 조금 달라졌긴 하지만 크기가 크고 주위에 치민이 있고 고위험군이 되고 이런 경우에는 갑상선을 다 없애는 수술을 시행해야 됩니다. 그럼 갑상선 전체를 다 없애는 수술과 한쪽을 없애는 수술의 장단점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없애게 되면 갑상선암으로서는 가장 치료가 좋은 치료가 되겠는데요. 재발도 낮고 추적 검사도 하기 쉽고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반대로 평생 동안 약을 드셔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작은 암일 때는 너무 과한 치료가 아닌가, 과잉 치료에 대한 그런 우려도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한쪽보다는 양쪽을 할 때 합병증의 위험도가 더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비전절제 수술이라 해서 한쪽만 수술하게 되면 수술이 훨씬 쉽고 빨리 끝나고 약을 안 먹을 확률도 높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이제 장점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한쪽이 남아있기 때문에 약간 더 재발에 대한 우려가 조금 더 있을 수 있고요. 추적 검사할 때 조금은 저희가 혈액 검사나 이런 걸 할 때 조금 잘 추적 검사하기 어려운 그런 점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조기 검진과 조기 치료가 중요한데요. 그런데 빨리 발견을 해서 암이 1cm 미만인 경우에 대개 추적 관리만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수술을 받는 분도 계시거든요. 크기가 작은 암은 어떤 기준으로 수술을 받게 되는지요? 저희가 갑상선이라는 것은 굉장히 주위에 중요한 장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갑상선 바로 뒤쪽에는 기도가 있고 그리고 식도도 있고 목으로 머리로 올라가는 큰 혈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랗게 나타나는 게 신경인데 우리 목소리를 내게 하는 되돌이 후두 신경이라는 것도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이게 진행이 되게 되면 혈관, 기도, 식도, 신경 이런 것들을 침범할 수 있기 때문에 늦게 수술하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올 수 있는 합병증의 빈도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같은 갑상선암이라고 하더라도 크기는 비슷합니다. 굉장히 작은데 5mm도 채지 않습니다. 네. 갑상선암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갑상선 안에 이제 국한되어 있는 갑상선암이고 이 경우에는 기도 옆에 있습니다. 이쪽으로 지나가는 것이 이제 갑상선으로 올라가는 목으로 올라가는 되돌이 후두신경이라는 의식이 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나중에 진행이 되고 갑상선 되돌 후두신경이 침범이 되고 해서 수술의 범위가 커질 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왼쪽 아까 같은 경우는 한쪽만 해도 되지만 오른쪽 같은 경우는 다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만 수술해도 될 것을 비전절제 수술을 해도 될 것이 너무 방치가 되면은 갑상선을 다 없애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평생 약을 안 드셔도 됐을 뿐이 약을 드셔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늦게 수술하게 되면. 그리고 목 앞쪽이 한 3cm 정도 절개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수술로 끝날 수 있는 수술이 크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상처, 흉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무작정 지켜보고 수술하지 않는 것은 능사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갑상선 암 크기가 작더라도 여러 군데 있다든지 갑상선 밖으로 이미 벗어나 있다든지 림프절의 전이가 많이 있다든지 원격 전이가 있거나 가족력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그리고 목에 방사선 치료를 받은 적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갑상선을 다 없애야 된다고 저희가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가수 이문세 씨와 허각 씨도 이 갑상선암을 겪었었는데요. 이 갑상선암이 성대 주변에 있으니까요. 네. 노래를 못 부를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심적 부담이 굉장히 컸다고 해요. 그렇죠. 이 갑상선암 수술 후에 이런 증상들, 이런 합병증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이유는 어떤 것 때문일까요? 갑상선 수술에 대해서 또 많이 겁을 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합병증입니다. 많이 알고 계신 것이 목소리가 쉰다, 목소리가 안 나온다, 말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고 제일 많은 질문이 그것이고요. 그다음에는 손발 저리고 쥐가 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십니다. 그런 이유가 결국은 갑상선 주위에 있는 신경, 부갑상선 이런 것들이 가깝게 있기 때문에 수술로 인해서 그것들을 다칠 수 있어서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게 되면 목소리 변화, 질식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요. 되돌이 후두신경이라 그래서 갑상선의 바로 뒤쪽 그리고 기도와의 사이에는 되돌이 후두신경이라 그래서 이런 신경이 이제 위치합니다. 이런 신경은 성대를 이제 움직임을 관장을 하기 때문에 한쪽을 다치게 되면 한쪽 성대가 움직이지 않고 양쪽을 다치게 되면 이렇게 열려 있어야 되는 성대가 닫혀버리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쪽으로 공기의 흐름이 없어지기 때문에 양쪽을 다치게 되면 숨을 아예 쉴 수가 없는 질식되는 상태가 될 수 있고 한쪽을 다치게 되면 목소리가 쉰 목소리가 계속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양쪽을 다쳤거나 한쪽을 다쳤을 때 계속 이제 목소리가 쉴 수 있는 것들 경우에는 대부분 수술 1년에 한 100명 이상의 수술하는 그런 병원이라 그러면 크게 관계가 없고요. 그리고 수술의 경험이 100건 이상이 된다 그러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걸로 되어 있는데 대개는 초심자나 이런 분들한테서 조금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영구적인 목심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손저림 그리고 마비 같은 경우도 이제 올 수 있는데 갑상선의 뒤쪽에는 지금 노랗게 표시되어 있는 부갑상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갑상선 같은 경우에는 몸에 칼슘의 농도를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수술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쪽을 했을 때는 한쪽이 남아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양쪽 갑상선을 다 제거하는 경우에는 이런 갑상선에 묻혀있는 부갑상선이 같이 제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수술할 때는 저것을 보존하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같이 제거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되면 칼슘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게 되고 몸에서 칼슘이 부족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칼슘 부족으로 인한 마비나 저림, 손발 저림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갑상선암을 겪은 남성들 중에서 심혈관 질환에 노출이 되는 분들이 많다고 하거든요. 네. 40대 이상일 경우 더욱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갑상선과 심혈관 질환 어떤 관련이 있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갑상선 암을 치료 후에 심혈관계 질환이 증가한다는 보고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결국 그 이유가 되는 것은 갑상선 암 치료 후에 시행하는 갑상선 호르몬제의 복용 그리고 방사능 요오드 치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심혈관계 문제가 조금 더 조장이 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고 특히나 그런 것들은 비만인 경우가 더 위험도가 높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일반 인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비만이면서 갑상선암 치료를 받은 특히 남성에서 그런 위험도가 높은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심혈관계에 대한 검사도 같이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경우에는 아까 잠깐 나왔었지만 콜레스테롤도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고지혈증. 그래서 고지혈증도 같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심혈관계 위험 인자도 높기 때문에 심혈관계의 질환이 잘 생길 수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제 갑상선암의 생존율이 긍정적인 수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위험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조금 느끼셨을 텐데요. 네. 거북이암이라고 불리는 갑상선암의 양면성을 한 번 더 정리해 주시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갑상선암은 굉장히 천천히 자라고 예후가 좋고 이래서 거북이처럼 진행한다 그래서 거북이암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왔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불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퍼지는 속도가 느리다. 그리고 재발과 사망률이 비례하지 않는다. 젊은 연령층에 많다. 재발해도 대부분 또 고칠 수 있다. 이런 점들이 거북이암이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여자에 많다는 특징도 있고 방사성 요드 치료 반응이 좋다. 림프절 전이가 있어도 큰 문제가 없다. 분화가 좋은 암이다. 이건 결국은 갑상선 유도암에 대한 얘기가 되고 예후가 굉장히 좋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토끼암. 토끼암은 갑상선 암 중에서도 예외적으로 예후가 굉장히 좋지 않은 암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미분화암일 수도 있고 갑상선 유도암 중에서도 진행이 빠른 경우가 저희는 알 수는 없지만 진행이 빠르고 안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퍼지는 속도가 토끼처럼 굉장히 빠르고 그런 경우는 나이가 많을수록 그런 위험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남자가 더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림프절, 임파선이라는 곳에 전이가 있으면 더욱더 그렇고 재발이 잘 되는 특징이 있고 방사성 요오드 치료라는 것을 했을 때도 치료가 잘 안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화가 안 좋은 암, 이런 암들을 토끼암이라고 저희가 거북이암과 비교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네. 모든 질환이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예방이겠는데요. 우리 갑상선 건강을 지키는 방법 좀 소개해 주시죠. 갑상선의 기능에 문제가 있는 분, 그러니까 항진증이 있거나 저하증이 있거나 그런 분이라고 하더라도 특별하게 여름을 지내시거나 저희가 일상적인 생활할 때 주의하실 것은 없습니다. 단 그 전제 조건이 항진증이 있으면 그 항진증에 대한 치료, 저하증이 있으면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하는 것, 이렇게 잘하면 크게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갑상선 암을 진단받고 수술하신 분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그에 맞춰서 조치를 하게 되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갑상선 질환, 항진증이나 저하증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은 가지실 필요가 절대 없고요. 단 이제 일반적인 제가 일상생활을 할 때 적당하게 과식하지 않고 적당한 좋은 음식을 섭취하시고 운동도 게을리하지 않고 그리고 흔히 저희가 말씀드리는 몸에 좋다는 거 그리고 일반적으로 좋다는 음식물을 섭취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갑상선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몸의 건강을 지키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나 환경 독소도 갑상선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관리하는 기관인 만큼 좋은 환경에 노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변 환경 깨끗하게 잘 정리하시고요. 피로 없이 활기찬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갑상선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만들어주신 영남대학교 병원 유방내분비외과 강수환 교수님 함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